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본업은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의사고요. 저는 나는 의사다. 언니네 피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너무 학문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원래 이렇게 가볍게 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학계 교수님들이 다 계셔서 가볍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다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지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우리의 아가들, 우리 환자들 사진이고 아토피 피부염이 다 예전에 내 사진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영유아기 때, 다음에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성인 때 우리를 모두 괴롭혔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 때는 소위 볼빨간 질환을 시작해서 점점 접히는 대로 가는 그런 질환이었다가 오늘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말 얼굴에 터지듯이 목에 터지듯이 나오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드는 그런 다양한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은 왜 생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저희가 항상 강의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부 장벽이 이상이 있어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다음에 염증 반응, 우리 많이 나오지만 특히 알레르기 반응 쪽으로 점점 많이 치우쳐져서 염증 반응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계속 보고 있는 두피젠트라든지 다음에 우리 아트랄자나 아니면 잭이니피터들이 모두 이런 염증 반응들을 조절하는 데 집중된 약들이 나온 거고요. 가장 힘든 건 저거 같아요. 가려운 거. 예. 뭐 빨개도 살고 두꺼워도 어떻게 하든 살겠는데 가려운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3일 동안 가려워서 못 자시는 분, 긁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 긁어서 눈을 계속해서 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반복적으로 가고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이체적으로 장벽이 손상이 되고 염증 반응이 이상하니까 감염도 잘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농가지는 달고 산다거나 커서는 뭐 헤르페스 때문에 얼굴이 다 뒤집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토피 피부는 이렇게 복잡한 병인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은 뭐예요? 그러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데요. 가려운 게 가장 문제고요.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원인이 딱 한 가지는 아니지만 유전적 성이 좀 강한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엄마 아빠가 둘 다 있으면 80%, 그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면 50%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 여름에 안 힘드셨던 분. 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정말 힘드셨던 분.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하는 거죠. 환경은 단순히 온도, 습도뿐만 아니라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알레르기 요인들, 꽃가루가 5월에 또 한 번 더 힘드시고 가을 꽃가루 한 9월에 한 번 더 힘드실 거고 이런 환경적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학적인 이상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도 되게 힘들어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세종시 공무원 국감 기간 이렇게 나한테 뭔가 압박을 주는 시간에 빠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항상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청소년 환자가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질환도 20% 가까이 되는 질환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모였나를 보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네. 가려운 것도 힘들고 빨간 것도 힘들어서 우리가 삶의 질도 안 좋고 가렵고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플 정도로 그다음에 잠 못 자고 그리고 아까 너무 슬펐던 얘기가 우리 회장님도 그랬지만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남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질환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아니고 가족등하고 갈등도 되게 많이 있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한의원 찾아다니고 대체요법 하느라고 내가 들인 돈과 시간이 엄청난 질환이라는 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갈 때 입시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던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웹툰을 좋아하는데 보통 한국에서 난치성 아토피 그러면 여러분 다 엄마가 시골 가자고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시골 가서 공기 좋은 데 있으면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시골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만화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 여기 있는 교수님들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소용없었다. 한의원 갔는데 안 되니까 병이 오염된 도시가 오염됐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웹툰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연휴 기간에 넷플릭스에 매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 보신 분. 비상선언이라는 영화인데 이병헌이 나와요. 근데 이 여자애가 아토피예요.
그래서 아빠가 좀만 참아 후 불어줘요.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좋아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아토피고 아빠가 하와이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조금 더 발전했죠, 사회가. 공기 좋은 곳을 하와이로 갔어요. 아빠가 기장이어서. 근데 여기가 이 사람이 바이러스로 이 기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몸에 발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진이 난 사람을 감염이 된다고 막 이렇게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는 원래 발진이 나잖아요. 그래서 몸이나 팔에 수포가 나신 분들은 뒤로 가세요.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보자마자 야 이거 수포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를 가라고 그래요. 그때 제가 왜 이걸 찍었는지 알겠죠? 화나서 아토피라고 진단서를 왜 안 갖고 다니냐고. 이게 사회의 어떤 한 면이었다고 생각해서 되게 화가 났는데 결국은 뭐 이제 둘이 싸우면서 아빠 아니야 차라리 내가 가 그러면서 뒤에 감염자 구역으로 가는 그런 얘기고 이제 내가 왜 가는지 아토피인데 싫어하고 놀림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기 좋으면 좋다고 하와이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더 속상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아기가 해요 아빠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왜 이게 미안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아빠한테 나 때문에라고 했고 아빠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과정인 거고요. 나는 이게 또 화가 나는데 전염될까 봐 두려웠대요 아토피가. 이런 아이들의 얘기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우리가 나왔던 어떻게 보면 아토피의 현실을 아까 그 만화 한 장보다 드라마에 너무 얘기하는데 물론 보통 사람들 이거 보면서 저기에 분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분노하면서 다시 돌려보기를 해서 화면 찍어서 여러분들 소개할 정도로 아토피는 이렇게 힘든 질환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영화에 잘 녹여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불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출처는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싫어한다는 거는 다 너무 미안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공기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가 강조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다 혼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좀 보세요. 네, 다 같이 갈 사람들,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다음에 우리 연합회 분들도 계셔서 같이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토피 환자를 처음 만날 때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제일 궁금한지 도대체 갈 때 뭘 알려주면 저 의사가 행복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시작한 분들도 있고 다음에 중학생 때 시작한 분들도 있고 가만히 잘 살다가 성인 때 생긴 분들도 있고 저희 환갑 때 생긴 분들도 있어요. 또 중요한 거는 가족. 내가 엄마도 그랬는지 아빠도 그랬는지 형도 그랬는지 쌍둥이 동생이 그랬는지도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유전적 소인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언제 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의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든 의사가 한의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새는 특히 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의원에서 보는 실시간 때문에 우리 두피젠트나 이런 산정특례 받을 때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예요? 3년 전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기록이 없으셔서 저하고 앞으로 3년 이상을 버텨야 되는 환자들이 저희 진료실에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2018년 전에는 솔직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 아니면 면역 억제제밖에 없었다고 보면 이제는 약을 어떻게 교체해야 될지를 정책 토론회 할 정도로 우리한테 많은 무기가 생겼는데 그 무기를 쓰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저희가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고 L20.9라는 거를 확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대체요법을 빠지면 기회가 남들보다 늦게 간다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진단받았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소아과 선생님들은 피부과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소아 감기 처방을 못 하거든요. 애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근데 저 왜 못하냐면 의사라서 다 할 수 있지만 소아과에 대한 자신은 없었어요. 근데 소아과 선생님들은 피부과로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처방하다 보니까 의외로 소아과 선생님들은 아기들한테 소아과 진단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습진이에요. 접촉성 피부염이면서 되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동안 얼마큼 심했는지, 다음에 1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어땠는지, 언제 나빠지는지, 나는 어떤 계절에 나빠지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치료들을 잘 정리해서 오면
저희가 빨리 결정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자마자 이분은 되게 오래됐고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었고 이분은 면역억제까지 썼는데 최근에 되게 중증이라고 했다. 그러면 올 때 벌써 마음이 뭐가 바뀌어요. 이 사람은 산정특례를 준비하는 환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면 얘기가 빨리 끝나는데 그런 얘기가 없이 시작하면 계속 서로한테 물어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주변에 우리 드피젠트를 새로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잭이니베터를 새로 시작하는 환자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까 누구한테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걸 준비를 가서 저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가서 보여주면 저희가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이건 찍으셔도 돼요. 제발 여기 잘 채워서 오시는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게 그 나이별로 뭔가 증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때 이제 우리 아기 때 사진을 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는 엄마가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엄마가 맨날 울어요. 네, 나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가끔 옆에 시어머니가 있으면 이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고 싸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단어를 되게 두려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에서 정말 진단이 늦어지는데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그러면 우선 엄마가 울어요. 마치 나병이라는 것을 진단받은 것처럼.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성인도 많이 보지만 저희 소아도 되게 많거든요. 소아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먹이는 것만 잘하면 치료가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보면 물론 장애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증상은 우리 피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빨리 스테로이드 제대로 써서 바를 거 제대로 써서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되게 강조를 해요. 두면 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굳이 그걸 1년을 애기한테 임상시험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적극적으로 바르면 만성화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스테로이드 포비아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쓰면 우리 애를 죽일 것 같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 적당하게 쓰고 조절하는 거는 저희의 영역이라고 믿어주셔야 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영유아의 아토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아토피는요, 이렇게 어릴 때 생기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때 영유아기에 있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나빠졌다가 영유아기에 있다가 어른이 나빠졌다가 영유아기에 없다가 노인 때 생기는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대 아토피 피부염을 아기들의 질환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영유아기 있다가 초등학교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군대 때, 초등학교 때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취직하고 나서 나빠지면서 힘들었던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한테 이제 이런 경우가 음식 때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맨날 나오는데 얘는 되게 심하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캡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악화윤을 찾았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못 먹게 하는 거 있죠. 아토피 때. 밀가루, 우유, 계란을 무조건 안 줘요. 근데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일 때 얘를 캡이라는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콩이랑 계란 흰자랑 다음에 우유에 알러지가 있는 애였어요. 근데 얘는 북한 일대 주민의 자녀여서 먹을 수 있는 게 나라에서 나오는 분유 한 통으로 한 달을 버틴대요. 그러고 모자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엄마가 먹은 된장국에 밥을 말아서 죽을 만들어서 먹였대요. 봐요. 왜 안 되는지. 콩이 있죠. 거기다 우유 있죠. 그러면 얘는 계속 악화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음식물 유발 검사를 하고 저희 사회복지사한테 얘기해서 분유를 이제 저희가 약간 밀크 우유를 그냥 일반 우유가 아니라 가수분해된 우유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예쁜 아가가 된 걸 보여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예, 별거 한 거 없었어요. 그렇게 조절하는 경우에 대한 음식 조절을 하는 거야. 이 얘기는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저희가 음식을 안 먹여요. 아토피가 있다고 해서 다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토피하고 음식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많은데 이렇게 확실한 음식을 알려면 음식 일지를 적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뭐 먹었고 점심에 뭐 먹었고 저녁에 뭐 먹었고 그때 내가 아토피가 얼만큼 악화됐는지를 적어 온 다음에
캡이랑 검사를 통하고 아기들 같은 거 유발 검사를 해서 먹여서 나빠지면 그때 제한시키를 해요. 무조건 제한시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아이들한테 우유 안 먹이고 계란 안 먹이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키 안 커요. 성장에 또 문제가 돼서 그때 성장 주사 맞는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아토피가 있으면 밀가루 먹지 말아야 되고요. 우유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매번 강조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다 20, 30대 분이 대부분이에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걱정을 하세요. 내가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친구들한테 태어날 아이한테 이런 제한 시기를 할까 봐 걱정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소아과 중에 푸드 알러지, 음식물 알러지를 보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저희한테 상의한 후에 음식 알러지에 대한 제한 시기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산균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달맞이꽃 종자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보면 보조치료에 들어는 있어요. 근데 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에 도와줄 수 있는 정도지 얘는 이런 메인 치료 중에 보조 치료 있어서 그리 나쁠 것 같지 않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달맞이꽃 종자를 먹으니까 나는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좀 강조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음식물도 제한 잘하고 약도 잘 바르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의료기기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장벽을 복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대신 여기서 또 이제 여기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보습제는 약이 아니죠. 보습제를 100번 발라서 났으면 우리가 중증인 안 됐을 케이스인데 대부분 어린 엄마들은 보습제가 치료제라고 스테로이드가 무서우니까 보습제를 정말 떡칠하는 분이 있고요. 하루에 한 통을 다 쓰세요. 아기가 자꾸만 미끌거려요. 그 정도까지 발라와요. 왜냐하면 난 스테로이드를 씻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려울 때 보습제 바르면 안 가려워져요? 가려워져요? 가려워지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는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렵대. 근데 얘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는 스테로이드가 싫어서 보습제 가지고 해결을 하겠다. 정말 심한 경우는 하루에 세타필 아시죠? 큰 거. 그걸 한 바가지 다 쓰시는 분도 봤어요. 애가 미끌미끌해갖고 기지를 못한대요. 네. 그런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는 게 중요하지만 바르는 거는 염증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스테로이드 썼다가 뺄 거예요. 아마 아가들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몇 개월에 보지 않고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쓴 스테로이드가 혹시라도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나도 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환자한테 돈을 많이 벌려고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아가들은 2, 3주, 어떤 데는 4주 만에 한 번씩 보는 게 대부분이고 어른들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년 만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2세 전에는 아직은 스테로이드가 가장 대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는 순서들은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적어와요. 여러분이 병원 갈 때 이전에 가장 답답한 거는 꼭 집에 갈 때 생각나죠. 지하철 탈 때 아까 물어볼 거. 그래서 항상 적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적어와요. 1번부터 9번이요. 근데 제가 또 말이 빠르잖아요. 1분 안에 설명을 다 해드려요. 네, 그래서 뭐 언제 스테로이드 발라야 될지, 언제까지 발라는지, 가려워하는 게 맞는 건지, 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지금도 궁금한 것들을 차라리 적어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 안 적어가면 환자분들도 생각해야죠. 우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겁나 빨리 읽어요. 빨리 읽고 빨리 답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을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안 보면 3개월 있다 보잖아요. 꼭 적어가는 것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질병본부에서도 이런 이제 예방관리 수칙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겨우 어린이를 지나서 왔는데 학령기가 되면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때부터는 뭐가 힘드냐면 애들이 힘들 때예요. 요새 애들이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애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와이까지 갈 정도로 사람들을 되게 힘들어하는 게 지나고 약 바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쵸? 약 바르는 게 너무 귀찮은 일이지만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못 자요. 그다음에 계속 긁어요. 긁기 싫으니까 자꾸만 때려요. 이런 악순환대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 되게 많이 힘들고요. 이때 가장 엄마랑 많이 싸워요. 왜 많이 싸울까요? 엄마는 자꾸만 애를 혼내요. 주로 뭐로 혼내요? 야이씨 먹지 말라는 걸 뭐 과자를 어디서 먹었냐, 빵은 어디서 먹었냐, 네가 그렇게 치킨을
가끔 또 저기 되게 억울한 애가 하나 있어요. 게임. 네가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니까 아토피가 나빠졌지부터 시작해서 그 애는 게임이라도 안 하면 밤에 가려운 걸 못 견디는데 걔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랑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있는 시기가 이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과자 못 먹게 하니까 아토피가 싫죠. 중고등학교는 난 게임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러니까 아토피가 싫으니까 아이들에 대한 치료의 의지가 완전히 없어져요. 근데 나도 엄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예요. 하지마. 그런데 정작 엄마가 이 시기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안 하는 게 뭘까요? 아까도 우리 테이블에서 물어봤는데 혹시 자기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 있다? 네, 거의 80%예요. 진먼지 진드기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의 대표적인 건데 이때 엄마가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불을 일주일에 한 번 삶아서 진먼지 진드기 농도를 확 낮춰줬어야 돼요. 자기는 잔소리하면서 자기 일은 안 해요. 그때 이제 내가 당당하게 엄마가 일을 안 하는데 얘가 아토피가 어떻게 좋아지냐. 엄마도 일을 해야 된다. 엄마도 악화 요인들을 같이 없애라는 얘기를 저는 이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는 아직 이 시기에는 그렇게 아주 중증까지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아이들도 지금 저한테 2살짜리, 3살짜리 두피센터 시작한 환자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이때만 해도 발라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나빠질 때마다 스테로이드를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네, 나빠지면 또 오세요. 그러고 보내버렸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0년도 그때부터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불을 꺼요. 불을 꺼서 완전 스테로이드로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때 손 났었잖아요. 그때는 프로토픽이라는 연구가 그때 2003년에 나오기 시작해서 프로토픽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라줘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애들을 눌러주는 치료를 하라는 게 프로액티브라는 치료가 돼서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이것만으로도 모더리트, 중등도의 환자들은 꽤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중에는 저는 이제 환자들을 6개월에 한 번 보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6개월에 프로토픽 20개 가져가세요. 그거를 다 바르고 오세요. 그러면 관리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MBTI가 ISTJ여야 돼요. 뭔지 알죠? 네.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거를 매일 발랐다는 거예요. 나도 못할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프로액티브로 해서 우리가 두피까지 안 넘어가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나는 꼼꼼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중등도 이지가 한 17, 18 정도 되면 프로액티브로 저희가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낼 때 항상 이렇게 적어드려요. 스테로이드를 불 끄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스테로이드 쓰고, 그 다음에는 비스토리드 쓰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요법이 이렇게 되고, 나빠지면 다시 일로 가세요. 라고 해도 어느 정도 관리되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만 어느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르는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도 같이 병행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게 하고 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좋아지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로도즈의 스테로이드 또는 프로토텍 엘리델 같은 거 발라서 점점 관리하는 것들도 중과도계들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혜택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2010년도 이후에 이게 조금 일반화가 됐지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시지만 여기 보셨죠? 20튜브가 아까 거짓말 같다 그럴까봐 제가 적어왔어요. 우리 환자 처방전이에요. 몇 년째 20튜브가 가능해요. 이렇게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바르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중증이라고 안 부르죠. 중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걸 넘어서 우리가 치료제들이 이제는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두필름압이나 트랄로를 써서 바이올로직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파나 아브로나 바리신dim을 쓸 수도 있고 면역 억제제를 쓸 수 있다라는 최근에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계속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공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최근에 자마 네트워크에 난 얘기인데 도대체 얼만큼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이 날 거냐라는 논문을 내신 게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0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먹는 스테로이드를 1년 중에 90일 이상 쓸 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던 스테로이드가 1년에 30일 이하일 때는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30일에서 90일은 좀 애매하고 90일 이상 1년 중에 석 달 이상을
스테로이드를 먹은 경우에만 위험하다라는 최근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테로이드 먹은 것 때문에 큰일이 날 거라는 그 두려움을 조금 버티셔도 되고, 세봤자 90일 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면역 억제제로 넘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렵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 아토피 선식 교육정보센터 강의할 때도 두드리라고 자꾸만 강요를 드렸는데 두드리지 마시고, 최근에는 발음이 시원해지는 보습제들도 나와 있으니까 하고요.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우리 두드릴 때 주로 얼굴 가려면 얼굴 두드리시죠. 눈 가려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두드리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또 연합회에 요청할 것 중에 하나가, 안과적인 합병증으로 고생, 결막염이 문제가 아니라 백내장, 망막박리, 녹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증인 경우에 규칙적으로 안과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학회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과를 어느 주기를 보내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가 생기기 시작했고, 연합회에 저희가 설문을 조금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중증도의 아토피였는데 내가 안과적인 합병증이 있다는 거를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논문으로 정리를 해서 가이드라인에 넣거나, 안과 선생님이 협진 보낼 때 왜 봐줘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두드리다 보니까 생긴 것도 많아요. 여기가 되게 약한데, 워낙 장벽도 약한데 두드리다 보면 망막 박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엔 두드리라고 가르쳤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는 다른 약들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웹드레싱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잘 감싸는 거고, 우리 연인의 채널에서 저희가 어떻게 웹드레싱 하는지를 알려드렸더니 실제 환자들이 이걸 보고서 왔어요. 이걸 다 해보고 오셔서 아토피가 좋아진 경우도 있어서 저희 채널에 조금, 결국은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엄마하고 사이 안 좋은 애들한테 엄마 내보내고 두피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건 우리 환자들의 리얼 보이스예요. 알아요. 이제는 치료할 수 있어요. 얼굴에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괴로워 죽겠어. 할머니들이 자꾸 말해서. 직장 생활하고 싶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자살 시도도 있었고요. 다음에 나만 이래요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확 좋아지는 약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드디어 생겼죠. 확 좋아지는 약이 생겼고, 제가 농담처럼 2018년 전과 이후는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환자 사진이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뭔지 아세요? 각질. 내 몸에서 나오는 각질이 저 정도로 심했다라는 친구고, 이 아빠가 얼마나 나를 뭐라고 했나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도 저랑 보고 있는 친구인데, 이게 제일 저를 슬프게 했던 친구였고요. 근데 그때 제가 페북에 올렸는데, 2018년에 9월 달에, 전 8월 30일 들었는데, 얘가 오고 나서 저한테는 약간 성수가 되고, 피부과 의사로서 약간 행복했던 그런 약이 나왔다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얼굴이 빨리 좋아진 케이스여서 최근에 본 마지막 환자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린 거예요. 달리하라고 인공지능한테 말을 했는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사용 그 신체 검사를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못 보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피부과 의사가 피부 못 봐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봐야지 진단을 하죠 왔는데, 이지가 거의 한 28쯤 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동안 아무런 치료를 안 받고 간간히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 친구는 두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아니면 잭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애가 거의 이제 긴장이 좀 풀렸죠. 내가 이런 치료도 있고. 근데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치료제가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두피가 나오고 우리 잭이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자기 선생님들은 설명을 안 해줬냐. 뭐 그럴 수 있다, 모를 수 있다. 이게 뭐 소아과나 피부과라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좀 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왜 나한테 아까 못 보여주고 못 볼 거라고 얘기했니? 그때 제일 슬펐던 게 이 군의관이라는 놈이에요. 이놈이 누군지 잡아서 혼낼 건데, 너무 징그럽게 봤대요, 자기를. 그 친구 표현을 하면 나를 약간 괴물처럼 보는 게 너무 느껴져서, 의사 선생님들은 나를 이렇게 볼 거다. 역시 의사는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병사용 진단서나 주세요라고 왔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미안한데 나는 지금 학생이 군대를 안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는 19살 학생이니까. 내 생각인데 지금 잘 치료를 하면
우리가 두피젠트를 준비하건 잭을 준비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더니 울면서 갔어요. 저는 군대 10년 가도 좋으니까 치료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준비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같은 팀으로서 아까 그 환자들, 우리 특히 19세의 남자 환자처럼 괴로워하지 않게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